우리 허정인 연구원 나왔습니다. 우리 KTB 투자증권에서 채권을 담당하고 있는.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안경을 쓰셨네요. 뭐 보시려고? 제가 지난번에 댓글이 올라오는 걸 못 봐가지고 네, 뒤늦게 이제 저희 팀원들이 스샷을 찍어줘서 네. 그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봤거든요. 어떤 질문이었죠?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경제 회복 과정에서는 네. 그 유동성을 많이 공급을 했는데 이후에 유동성을 회수를 할 때 그거에 대한 이제 정당성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어렵다. 조금 있다가 저희가 채팅창을 다 확인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혹시나 금리나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채권이나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저희 허정인 연구원한테 제가 대신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자료는 준비해 주셨는데 필요하신 부분 말씀해 주시면은 네. 제가 찾아갖고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최근에 미국의 FOMC 지난주였죠? 네, 지난주 목요일 새벽에 있었었죠. 우리 시간으로 한 4일 새벽쯤에 결과가 네네. 나왔고 예상대로였나요? 상당히 예상에 부합한 수준에서 결과가 발표가 됐고 네. 어떻게 보면은 너무 예상에 부합한 결과여서 시장은 좀 도비시한 회의였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비둘기파적이었고 뭔가 시장 친화적이었고. 그쵸. 의자 조금만 높여주세요. 네. 의자를 높여달라고. 너무 네. 죄송해요. 됐나요? 네, 좋습니다. 아까 하지. 시작하고 나서. 네. 우리 뿌리님도 들어와 계시고 강릉 북극공님, 그리고 이수자님도 와 계시는구나. 정도라이프님도 어느새 들어와 계시고, 제가 아까 못 뵀습니다. 질문 초청. 시장이 그러니까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그래도 네. 걱정은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테이퍼링 할 거라고는 예상은 다들 했는데 네, 혹시나 맞습니다. 뭔가 조금 호키시 매파적 발언이 나오면 또 금리 인상 시기가 중요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중요했는데 굉장히 좀 시장에 대한 마사지를 잘해줬죠. 파월 의장님. 그쵸. 상당히 노련했다고 보여지고 일단은 이제 테이퍼링은 시장이 이미 예상하는 수준이었고 그리고 테이퍼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실 시장이 다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상이 부합한 결과였는데 또 그런 얘기를 해줬었죠. 이게 앞으로 경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매입하는 금액을 좀 조정해 줄 수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유동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길을 열어놔서 그게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환호할 만한 발언들이었고 그리고 또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이게 테이퍼링을 지금은 하지만 이게 기준금리 인상과는 별개다라고 좀 선을 확실히 그어줘서 그런 것들도 시장이 좀 안심을 할 수 있는 회의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그 시사점하고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변화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복귀부터 갈까요? 네네. 일단은 지금 금리를 올해 연간 금리의 흐름을 좀 복기를 해볼 필요가 있죠.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보시면 연간 금리를 봤을 때 일단 코로나 터지고 나서 2020년도 초반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미국 10년물 금리가 바닥 한번 꽝 찍었었고 그리고 계속 바닥을 기어가다가 이제 작년 4분기부터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올해 1분기에 금리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당시에 백신을 맞기 시작했잖아요. 요게 이제 올해 1분기. 백신 맞기 시작했고 그리고 유가도 오르고 경제가 좀 생각보다 빨리 좀 활동이 재개될 수 있겠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금리가 좀 많이 상승을 했었고요. 근데 2분기부터는 이제 금리가 다시 하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2분기 때 파월 의장의 메시지가 상당히 강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금리도 오르고 있고 연준이 정책을 정상화할 가능성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우리는 이게 예측을 보는 게 아니고 실제 데이터가 개선되는 것을 원하고 그때까지 완화 정책을 지속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숏 포지션 잡아놨던 헤지 펀드들이 다 그 숏을 청산하면서 금리가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거든요. 2분기부터 3분기. 그래서
그쵸. 그렇게 금리가 하락을 했었고 3분기부터는 이제 미국에서 코로나가 다시 좀 확산이 되면서 금리가 좀 하락을 했고 그리고 다시 최근에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인플레에 대한 좀 공포심 그리고 또 연준이 정책을 예상보다 빨리 정상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좀 반영이 되면서 금리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또 조금 하락을 급격하게 했죠. 또 빠지고 있고 네, 맞습니다. 거의 뭐 1.4에서 1.6 사이가 야 이거 뭐 무슨 뭐 그 주식 가격 변하듯이 예, 채권 수익률이 엄청나게 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노트북을 직접 그냥 컨트롤 하시겠어요? 드릴까요? 아, 뭐 그렇게 해도 되고요. 시간은 어떤 좀 게 좋으실까요? 걸리겠습니다만. 네. 아니 제가 드릴게요. 잠시만요. 이제 드렸으니까 이제 알아서 네. 찾아서 이제 해주시는 걸로. 근데 이게 예. 예, 금리 흐름이 이랬었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에 와서 우리가 이유를 하나씩 지금 붙이고 있긴 하지만 네, 네. 사실 금리라는 것은 성장률이 좋아지고 물가가 높아지면 오르는 게 타당하거든요. 왜냐하면 글로벌 IB들도 올해 금리가 오를 것이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표를 보시면 네. 여기고요. 이게 왼쪽이 이제 그 전 세계 IB들 이제 56개 IB사를 대상으로 블룸버그가 서베이를 하는 건데 네. 일단 올해 금리가 중순에 한 1.2에서 1.3에서 계속 등락을 했었을 때 아, 그 이럴 노란 펜으로 되어 있어서 저 빨간 펜으로 바꿔드릴까요? 아, 예. 네. 여기 요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 네. 신기하죠? 아, 네. 그래서 보시면 네. 이게 이제 올해 중순에 금리가 1.2 1.3 요 정도에서 등락을 할 때 글로벌 IB들이 어떻게 주장을 했었냐면 연말 되면 금리가 2% 간다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가장 근거로 많이 사용된 게 오른쪽 차트입니다. 오른쪽 차트. 이게 뭐냐면 미국 국채라는 것은 이거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다 같이 참여하는 자산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경기의 흐름을 상당히 잘 반영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경기 선행지수랑 이거 두 개 비교를 하면 이게 우리 08년 금융위기 때 경기가 한번 크라이시스 겪었고 네. 그리고 세 번의 소순환 주기 겪었죠. 네. 금리가 똑같이 등락을 했죠.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보건위기 겪었고 다시 이제 경기가 회복하는 국면인데 당연히 금리는 이러한 펀더멘털 여건을 반영을 해서 상승하는 게 타당하다. 라고 글로벌 IB들이 주장을 했었었고 이게 금리가 사실 요 정도까지 많이 상승하는 건 어려우니까 우리가 과거에 소순환 주기의 한 중순 요 정도까지는 올라가는 게 타당하다라고 하면서 2% 레벨을 제시한 곳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2%요? 예. 그래서 금리가 한 2%까지는 오르는 게 타당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근데 우리가 금리 흐름을 여기 제가 위에 차트를 다시 해놨는데 예.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이게 올 초죠. 올 초에 금리가 상승을 했다가 하락했다가 다시 또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하는 데는 상당히 이 상단 지지선이 견고하다라는 거예요. 금리가 계속 오르기는 어렵다라는 그게 거죠. 대충 한 1.6, 1.7 정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지지선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사실 이 국채 금리라는 것은 기초 자산이 무엇이냐면 한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렇죠. 한 나라의 그쵸. 신용이죠. 그쵸. 그 나라에 투자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라는 개념으로 치환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따지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를 전망할 때 GDP도 보고 물가도 보고 이런 펀더멘털 데이터를 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올해 성장률 상당히 좋았고 물가도 지금 높은데 금리는 계속 이렇게 낮은 수준에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금리가 오를 수 있는 상단이 굉장히 제한돼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게 올해 채권 시장이 얻은 좀 교훈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 이게 교훈까지 되나요? 그렇죠. 이제 좀 시사점이죠. 왜냐하면 이게 경제가 좋아지면 금리가 오르는 게 타당한데 그게 좀 기본 프린시펄이 적용을 안 하는 거니까 계속 이게 금리 수수께끼다 계속 그렇게 계속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아, 경기가 회복이 되고 뭐 테이퍼링도 한다고 하고 금리 인상 시기도 좀 가까워진다는데 왜 금리 상단은 이렇게 막혀 있느냐?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주요한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 뭐 당연히 연준이 계속 조금 비둘기파적으로
그렇죠. 액션을 하고 이게 있다 보니까. 연준이 비둘기파적인 행동을 해도 이게 비둘기파적인 행동에 의해서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강하게 형성이 되면 사실 금리가 올라가는 게 맞거든요. 그렇겠죠. 그쵸. 근데 이게 지금 금리라는 게 지금 채권 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 시장과 그리고 실물 경제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커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장표를 좀 실물 경제에 넘어가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커졌다. 예, 맞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펜을 갖다 드릴게요. 터치펜을 갖다 드릴게요. 아, 네. 우리 저 구독자분들하고 얘기 좀 하고 계시지? 지금 다들 이제 채권 얘기가 금리 얘기가 원체 어렵다 보니까 다들 이제 딴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왜 학교 교실에 보면 이제 딴 얘기하는 저희 지방방송 같은 친구들 있잖아요. 예,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했었죠? 제가 네, 어디서 보냈죠?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차트 세 개를 같이 비교를 해봐 주시면 좋은데 네. 이제 경제가 한번 침체를 겪고 나면 이제 이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통화라는 거를 이제 유입을 하죠. 그러니까 통화량을 그걸 풀죠. 주입을 해서 네. 시장이 신용도 일으키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경제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정책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게 IT 버블 이후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오른쪽이 팬데믹 이후인데 저건 이제 통화량. 예, 맞습니다. 이 가로축은 통화량이고요. 그리고 세로축은 S&P 5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통화량을 한 단위 투입을 할 때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기울기 딱 보시면 이제 이 08년 때 처음으로 우리가 QE라는 걸 세상에 나타났죠. 그렇죠. 이때 이제 기울기가 한번 가팔라지고 팬데믹 이후 유례 없는 국채 발행과 그리고 연준의 국채 매입으로 인해서 기울기가 2를 상회하는 이 모습을 훨씬 더 가팔랐던. 그쵸. 이게 상당히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있고 이건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제 시장과 그 모든 사람들이 이게 위기 국면에서는 통화량이 주입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그리고 여기에 따른 부를 향한 그 창출 욕구가 점점 강해진다는 말로 또 치환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산 가치 상승. 예, 그쵸. 그에 대한 기대가 점점 고착화된다라는 건데, 이게 또 바꿔 말하면 저금리에 대한 시장의 의존도가 점점 증가했다라는 말로 또 치환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게 저금리를 기반으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또 자산 가격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좀 살펴보면 주가 오르고 그다음에 또 집값 오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또 실물 경제에서의 소비도 늘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산 시장뿐만 아니라 실물 시장도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만 올라가도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 구조로 점점 고착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금리가 오를 때마다 이러한 이제 시장의 의존도가 이미 심화된 것들이 부담으로 작용을 해서 금리 상단에는 굉장히 강한 캡이 씌워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난번 출연 때 말씀하셨던 어떤 저금리의 고착화 그리고 저금리의 기대는 이제 세상 또 그럴 수밖에 없어지는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 예, 맞습니다. 그 이야기해 주신 거랑 맥락이 계속 같은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노동을 해서 벌어서 모아서 내 자산을 쌓는 것과 내 자산이 알아서 쌓아지는 것과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를 유발하는 게 이제 비슷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점점 경계가 사라진다고 봐야겠죠. 이번에 FOMC에서의 뭐 여러 가지 좀 행간을 좀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앞에서 뭐 대략의 몇 가지는 좀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만 네. 가장 컸던 게 테이퍼링을 하지만 이것이 기준금리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에 테이퍼링을 논의했지 금리 인상을 논의하지는 않았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시장 한켠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한 몇 달 전만 연초만 하더라도 2023년 초, 막 그러다 2022년 말, 이러다 2022년 한 9월 즈음, 막 이렇게 막 앞으로 또 오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돼요? 저기서는 아니라고 하는데 왜 금리 인상 시점은 계속 앞으로 올 거라고 하고. 연준이 이제 원론적인 말을 할 때는 그거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번 11월 FOMC에서 파월이
우리는 아직까지는 완전 고용까지를 보기를 원하고 지금은 테이퍼링을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이랑은 별개다라고 선을 확실히 그었잖아요. 근데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만약에 고용이 조금 더 회복이 가속화된다면 그 말인즉슨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말로 치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완전 그 조건부이고 조건부라는 네. 말이 조금 어울리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경제가 안 좋아지면 뭐 올렸던 금리 다시 내릴 수도 있는 거고 경제가 좋아지면 올릴 금리를 더 빨리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경제 상황에 따른 거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핵심이 고용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올 한 해 연준의 정책 스탠스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좀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보시면 올해 1분기만 해도 연준이 좀 도비시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을 볼 때까지 좀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스마트폰처럼 손으로 네. 이렇게 확대를 해주시면은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대빵 커집니다. 네. 신기하죠? 네. 네.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1분기에는 상당히 도비시한 톤을 유지를 했었거든요. 네. 도비시한 톤을 유지를 했는데 당시 시장이 믿질 않았습니다. 나중에 경제 좋아지면 금리 올릴 건데 그게 뭐 타당하냐 하면서 이제 시장 금리가 거의 1분기에 100bp 넘게 올랐었거든요. 계속 의심을 했죠. 네, 의심을 했었죠. 또 이거 연준 밑장 빼기 하는 거 아니냐? 네, 이 원론적인 발언은 믿을 수 없다. 손은 눈보다 빠르다. 네. 그래서 이제 금리가 많이 올랐었는데 이제 4월에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하죠. 이게 우리가 진짜로 도비시하게 이제 앞으로 갈 거다. 우리가 너네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향후의 예측을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보는 거는 실제 데이터가 개선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코멘트가 상당히 시장에 좀 도비시하게 느껴졌거든요. 원래 연준이라는 거는 앞으로의 경제가 어떻게 될지를 좀 초점을 맞춰서 조금 반발 빠르게 좀 움직여서 경제의 플럭추에이션이 넓어지는 것을 좀 조정하는 역할을 많이 했었었는데 네. 연준이 이번에는 아니다. 우리가 경제가 그 고용이 특히 좋아지는 것을 다 보고 사후적으로 움직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후적으로 네. 늦더라도 네, 데이터가 개선되는 걸 다 확인하고 나서 우리가 사후적으로 움직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그 원래 기존의 숏 포지션 다 청산되고 하면서 금리가 또 갑자기 빠르게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이 4월 FOMC를 소화하고 나서. 채권 숏 포지션 잡았던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본 것. 예, 그쵸. 이제 금리가 오를 것이라고 베팅했던 사람들이 그거를 다 청산을 하면서 다시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채권이 강세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좀 복잡하죠.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6월, 7월 되니까 파월이 살짝 말을 바꾸죠. 이게 고용과 물가 측면에서 우리가 상당한 추가 진전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좀 보이는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전이 나타나는 네, 것 같아. 진전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다시 그러면은 이제는 테이퍼링도 하고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도 할 수 있겠네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다시 금리가 상승을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또 시장이 이제 긴장을 하죠. 예, 그쵸. 그래서 이제 잭슨 올 때 이제 파월이 그 자기도 나도 그 테이퍼링을 주장하고 있다. 연내 테이퍼링이 이제 시작되는 게 적당하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번 11월 FOMC에서 테이퍼링을 공식화했죠. 9월에 네. 한번 힌트 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단 커뮤니케이션 상당히 잘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때그때 유연하게 잘 하고 있는데 이번에 11월 FOMC가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도비시한 코멘트였죠. 시장이 지금 우려할 만한 요인들을 다 잠재우긴 했으나 이게 앞으로 고용이 좀 개선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내년부터 또 경제활동 재개하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미국 경제가 되게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년 말에 인상한다는 건 사실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그 시점이 이제 뭐 9월이 될 것인지 그리고 연말이 될 것인지 말이 많은데 일단은 연말이 좀 더 무게가 실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연준이 테이퍼링이라는 정책은 장기 금리를 움직이는 정책이고요. 그리고 장기 금리를 움직이는 정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나서 시장이 좀 안정되는 걸 확인하고 나서 이제 단기 금리를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단기 금리 끌어올리면 이제 전반적으로 커브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이런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 3개월은 좀 짧은 것 같고요. 과거 패턴을 봐도 한 6개월 정도는 시차를 두고 그 테이퍼링, 그러니까 장기 금리 움직이는 정책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 기준금리를 조정을 했었기 때문에 네. 예, 이번에도 한 6개월 정도 시차는 필요하다고 봐서 내년 중순에 테이퍼링 끝내고 연말에 이제 기준금리 인상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라는 건 어차피 이제 단기금리로 움직이는 건데 예, 그 맞습니다. 기준금리를 올리고 하면은 이제 일드 커브가 전체적으로 원래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정상이긴 맞습니다. 하죠. 네. 근데 경기에 대한 전망에 따라서 장기금리가 먼저 눕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하는 건데 테이퍼링을 한다라는 건 이 장기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하는 거라고. 올린다고 보면 되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연준이 국채를 매입을 해주면 장기 국채 위주로 매입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원래는 기준금리 정책만 하는데 이게 짧은 만기물만 컨트롤 해왔었는데 이게 기준금리로 컨트롤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장기 국채를 직접 매입을 하면서 장기금리까지 같이 꺾어버리는 정책이고요. 네. 근데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이거를 매입을 해주던 것을 갑자기 뚝 종료를 할 수 없으니까 네네. 그걸 서서히 줄여나가는 정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억지로 눌러놨던 게 이제 서서히 풀어주는. 이제 스티프닝 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원론적으로는 그렇고요. 근데 네. 과거에 항상 그게 스티프닝으로 나타났던 것은 아니지만 네. 어찌됐든 연준이 의도하는 바는 이제 눌러왔던 것을 서서히 좀 스티프닝화 시키는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장기금리가 이제 많이 위로 스티프닝 된다. 그러니까 각도가 이제 선다라는 거는 그만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걸 아, 그쵸. 또 맞습니다. 생각하면 되겠고 또 그렇게 되면 또 반대로 그럼 여기 있는 기준금리 또 이렇게 올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네네. 시장 계속 반복을 하는 건데 네. 근데 그 FOMC 결과가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단기랑 중기를 좀 어떻게 뭐 나눠서 아, 봐야 그쵸. 한다는 것도 있다고. 이게 일단은 시장이 우려하고 있던 내용들이 좀 진정을 시켜줬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가 빠질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네, 하락할 수 있어요. 최근에 그랬죠. 네, 지금 미국채 10년물이 한 1.4 몇 네, 4, 5대 왔다 갔다 하죠. 예, 그러니까 예. 원래 6, 7까지 또 올라갔다가 다시 또 하락을 했는데 이게 최근 시장이 갖고 있던 공포심을 좀 진정시켜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하락하는 게 맞는데 근데 이제 내년 돼서 다시 또 그 경제 좋아지고 그리고 연준의 테이퍼링이 실질적으로 커브를 좀 스티프닝 시키는데 영향을 준다면 중기적으로는 금리가 좀 올라가는 재료라고 보는 게 맞죠. 역시 경기 향방에 따라서 아,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네, 가장 중요한 건 경기죠.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 간결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기는 하는데 아닌가? 나만 그런가? 예, 역시 금리 관련된 질문은 없습니다. 채팅창에서. 예. 그리고 또 다음에 우리가 좀 봐야 될 포인트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48페이지짜리를 또 준비해 주셨어요. 예. 저 와이스트릿을 위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많이 추린 건데. 줄인 거예요? 네. 어, 이제 이거를 차트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쪽에 왼쪽 건가요? 네, 왼쪽 차트이고 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 국채금리라는 것은 이제 그 나라가 발행하는 채권의 금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기초자산이 국가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게 금리라는 게 사실상 그 나라 성장률에 수렴하는 개념이다라고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08 금융위기 만나기 이전에 이때는 명목금리가
명목 GDP 증가율이 어느 정도 수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08 금융위기 만나고 좀 구조적인 변화가 생겼겠죠.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 QE가 생기고 나서 자산 가격의 민감도가 더 올라가는 그런 네. 패턴을 보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구조적으로 금리가 높은 것을 감내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조금 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금리가 한 단계 레벨 다운했죠. 요 정도 선에서 등락하던 게 요 정도 선에서 이제 레벨 다운을 하면서 이 금리 명목 금리가 이 명목 GDP가 아니라 물가분 차감하고 실질 GDP 증가율 수준으로 좀 수렴하는 이렇게 레벨 다운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번에 또 코로나 이후에 이제 엄청난 유동성 주입이 있고 시장과 실물 경제 금융시장이 이제 저금리에 대한 네. 의존도가 상승을 하면서 금리가 또 한 단계 레벨 다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여기에서 조금 더 하락하면서 이 정도 선에서 좀 레인지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 장기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사이에서 왔다 갔다. 예, 맞습니다. 그것도 약 언제까지요? 일단은 한 3, 4년 정도는 이 정도 레인지에서 고정이 될 것이라고 3, 보고 4년이라면은 거의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린 뒤에도 그렇죠. 저는 근데 이게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과정이 상당히 완만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팍팍팍이 아니라 예, 그게 요즘 세미나 가면 질문을 많이 듣는 내용 중에 그쵸, 하나가 그게 핵심이니까 네. 딱 두 가지 질문만 요약하려면 언제 올릴 거냐 네, 얼마만큼 올릴 거냐 이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 과거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때 분기에 한 번씩 빠르게 올렸었거든요. 그 경험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번에도 분기에 한 번씩 굉장히 빠르게 올리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들을 해주시는데 근데 그때랑 지금의 차이는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팬데믹 위기를 겪고 나서 경제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 정부랑 중앙은행이 상당히 많은 개입을 했거든요. 네. 유례 없이 국채를 찍고 그리고 그 국채를 연준이 사주고 그러면서 시장에 돈을 뿌리고 거의 양 사이드에서 엄청난 지원 정책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 거시경제 당국들은 어떤 거에 포커스를 맞출 거냐면 경제가 민간 자생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지 이것들을 평가해 가면서 이제 정책을 조정해 나갈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준이 하는 것은 앞으로 경제가 민간의 힘으로 스스로 회복되는 환경이 좀 구축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평가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과거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올리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 그 연준 정책의 긴 시기에서 패턴을 보면 그러니까 금리가 한 요 정도 선이었다 치면 위기 때 금리 요만큼 내렸다가 그리고 다시 경제가 회복되면 이전 수준으로는 못 올렸었거든요. 항상 절반 정도 네. 올렸다 또 다시 내리고 절반 정도 올렸다 또 다시 내리고 이게 그 경제 전반적으로 금리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연준이 과거 수준만큼 기준금리 올리기가 쉽지 않고요. 그리고 속도도 내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약간 약을 끊기 힘든? 예, 뭐 그러니까 나쁜 약 말고 예. 약 말고 몸에 좋은 약이긴 한데 어느 정도 이제 좀 내성이 생겨서 네. 이 약을 10개 알을 먹다가 10알을 먹다가 완전히 끊지는 못하는 그래서 한 서너 개 알약은 계속 먹어야 되는 예, 뭐 비유가 그렇게 참 부적절하죠. 아니 뭐 반은 동의하고 아 그래요? 네. 근데 역시나 그 경제의 자생력은 결국 미국 시장 이제 고용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뭐 우리 맞습니다. 시장도 뭐 마찬가지긴 한데 뭐 자영업 구조 뭐 이런 거 이제 일단 복잡하니까 차치하고 미국의 완전 고용이라 함은 코로나 터지기 전에 한 4% 초반? 네, 맞습니다. 4% 선? 그러니까 네네. 실업률 기준으로 네. 그 지점까지 이제 완전 고용이라고 보는 건데 과연 연준이 거기까지 기다려 줄 거냐인데 최근에 제가 KTV 투자증권 리포트를 봤는데 완전 고용에 대한 어떤 개념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 좀 여기는 좀 조심스러운데 그 우리가 이제 과거 역사적으로 그냥 완전 고용 실업률을 보통 한 4% 정도로 보거든요. 4%라고 그냥 암묵적 룰인데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4%까지 도달 못했죠.
못했는데 이게 사실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가 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 분모가 적어지는 그쵸. 것이기 때문에 완전 고용 실업률이 원래는 한 4% 정도로 봤었는데 이것보다 좀 높여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실업률이라는 게 구직 희망자 분의 그다음에 그 고용 인원 예,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분모가 줄어들면은 실업률 자체도 낮아져 보이는 착시 효과가 좀 생기죠. 구직 단념자들이 많아지면. 예, 그쵸. 지금 최근에 조기 은퇴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좀 일을 안 하기를 원하는 사람의 수도 많아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실업률이 과거에는 4%까지 좀 내려가야 우리가 완전 고용에 도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 좀 높은 수준에서 완전 고용 실업률이 달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좀 약간의 조심스러운 가능성을 갖고 거기에 입각하면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시기가 다소 앞당겨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4%까지 실업률이 낮아지지 않더라도 4%까지 고용률이 안정되지 않더라도 4%대 뭐 초반, 중반 이 정도면 실질적인 고용은 괜찮은 거야라고 페드가 언젠가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이번에 테이퍼링도 비슷했으니까 이번에도 모르겠습니다. 뭐 구직 단념자가 어떻게 될지 또 요즘에 뭐 파이어족 하는데 네, 맞습니다. 자산 가치가 이제 급증을 해서 됐다 이걸로 이제 일 안 하고 조기 은퇴하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뭐 사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실업률은 사실은 그렇죠 보이는 숫자랑은 또 다른 거니까 네, 숫자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조금 더 이제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그게 어느 네. 지점이 될지는 연준 이야기 조금 더 할 게 있나 아니면 한국으로 넘어갈까요? 한국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네. 잠깐만 금통위가 이달 25일이든가요? 예, 월말에 있습니다. 이번에 거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은 굉장히 높게 보시나요? 그쵸. 이번에 11월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화 됐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거의 이주열 총재도 지난번에 제 국정감사에서도 네. 11월에 거의 올리는 거 거의 대못을 박듯이 말씀을 하셨던데 이변이 없으면 거의 올릴 것처럼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이제 0.75에서 1.0%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것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예, 거의 다 반영을 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내년에 이제 몇 % 올릴지 거기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시장은 좀 한 발 더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1월 25일부터 이제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1.0%가 된다라는 가정하에 이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그러면 빠르게 올리는 거잖아요. 그쵸. 미국은 빨라야 2022년 하반기라고는 하는데 네. 이거를 좀 평가를 좀 먼저 해주시겠어요? 우리나라 뭐 경기가 좋아서 그런 건지 네. 자생력이 그럼 우리나라는 완전 좋아진 건지 고용 상황이 좋아진 건지 왜냐하면 또 이게 물론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자산 가치는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게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진짜 올려야 해서 올리는 건가?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건가? 어쩔 수 없어서 올리는 건가? 이거 좀 다르잖아요. 둘 다인데 예. 근데 우리나라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사실 그렇게 타격이 크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수출 잘 됐잖아요. 수출 잘 됐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느끼는 어떤 뭐 자영업자들의 체감 경기랑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숫자로 네. 나타나는 뭐 네, GDP라든지 이게 매크로 경제라는 것은 좀 큰 틀에서 보고 왜냐하면 이 통화 정책은 하나 딱 이렇게 금리를 하나 딱 내렸을 때 전반적인 경제 모두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거는 좀 큰 틀에서 보고 좀 결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영업자 분들이 힘드시고 이런 것들은 사실 미시적인 정책으로 대응해야 될 영역이고 이제 기준금리라는 거는 굉장히 좀 전반적으로 올해 경제가 어땠는지 뭐 또 각각 어떻게 영향이 주고받았는지 그런 것들 좀 보고 해야 되는 게 있죠. 그래서 이게 참 벌써 기준금리를 2번이나 올려야 될 때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게 좀 복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우리나라 거죠? 예. 미연준?
이제 한국이랑 섞여 있는 거고요. 아, 미국 연준 통화 정책과 한국의 기준금리 추이 비교. 네네. 네네네. 여기 이제 이게 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제 같이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같이 내렸었죠. 네. 전 세계 따라서. 그 다음에 연준이 처음으로 QE라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양적 완화를 2009년. 세상에 선보였죠. 예. 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요때 이제 중국이 과잉 설비 투자 하면서 우리나라는 수출이 좀 증가를 해가지고 좀 네. 수혜를 입어서 한국은 기준금리를 좀 선제적으로 올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근데 미국 본토 내에서는 고용이 회복이 안 돼서 다시 QE2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QE2를 시작을 했고, 그 그리고 이제 시간이 미국은 돈을 더 푸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기준금리를 올려왔던 거죠. 그쵸. 우리나라는 경제가 좀 좋아져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다가 이제 미국은 그래도 좀 회복이 안 돼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걸 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이제 단기 국채를 장기 국채로 바꿔주면서 시장한테 좀 더 유동성적인 좀 여력을 주는 것을 말하고요. 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이때 유로존 재정 위기, 남유럽 재정 위기가 좀 터지면서 한국은 또 수출 쪽에서 좀 피해를 입었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금리 내렸고, 그 다음에 또 연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회복이 안 돼서 QE3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네. QE3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08 금융위기 이후로 극복하는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렸었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또 이때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이때는 한국 경제가 좀 그렇게 안 좋았다기보다는 이때 새 정부 출범하면서 그때 이제 추경을 시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 김중수 총재 그리고 이때 이주열 총재님 해가지고 폴리시믹스 차원에서 기준금리 내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연준이 우리는 경제 다 좋아진 것 같아 라고 하고 테이퍼링을 했습니다. 테이퍼링하고 이제 QE3 오피셜리하게 이제 종료를 시킨 거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연준이 유동성 공급하던 거 잠그니까 유럽에서 갑자기 곡소리 나고 중국에서도 좀 힘들다 하고 그 곡소리가 여기까지 들렸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좀 같이 안 좋아지면서 기준금리를 이렇게 내리는 일이 있었었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세월호 사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메르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민간 소비 심리도 안 좋아져서 기준금리를 이렇게 많이 내렸었는데, 여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연준이 경제가 좋아져서 이렇게 종료를 할 때 다른 나라들, non-US 국가들은 오히려 그때부터 경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네. 경기 좋아서 금리를 올렸는데 네. 그 후폭풍으로 미국 외 국가들은 경기가 안 좋아지고 역으로 또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 예,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물론 앞에 것도 중요했습니다. 네. 30분 동안 중요했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사실 좋은 것도 있는데 앞으로의 상황에 좀 대비를 해서 정책 여력을 확보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기준금리를 좀 올려놓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리? 예, 그쵸.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이게 저도 한국은행 출입을 해봤습니다만 맨날 이야기하는 게 정책적 여력을 채워놔야 된다. 지금 0.5에서 0.7로 올렸습니다만 그냥 0.5 수준으로 계속 가다가 나중에 또 한 번의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 사용할 정책적 수단이 없기 때문에 미리 일종의 곡간 채워놓듯이 금리를 다시 올려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뭐 물론 그 기준금리 올린 거 보셨습니다만 2011년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이제 금리를 다시 올려놓은 다음에 유럽발 재정위기 터지고 또 우리 경기도 안 좋아지니까 그때 다시 기준금리를 낮추기는 했는데, 거 봐라 왜 미리 그렇게 금리를 올려놨느냐라는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렇게 금리를 올려놨으니 다시 금리를 인하하면서 경제에 대응할 여력이 있었던 거다라고 또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쵸. 어느 게 맞다고 보세요? 이거는 시간이 지나서 역사가 평가를 해줄 것이긴 하지만, 네네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사실 비기축 통화국이고, 그리고 어쩔 수 없지. 이번에 환율 오르는 거 보면서 전 상당히 좀 무서웠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는
정책을 통화정책, 특히 통화정책을 할 때 비전통적 통화정책이라고 하죠. 양적 완화를 네. 시행을 할 수가 사실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이 기준금리를 통해서 여력을 좀 만들어 놔야 되고, 그리고 이게 뭐 성장률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올릴 수 있을 때 올려서 여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예, 맞습니다. 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이 여력을 좀 충전해 놓는 그렇죠. 상황인 거고, 네. 뭐 물론 뭐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자산 가격 뭐 버블을 잡겠다라는 또 금융 정책 당국하고 이제 코어를 같이 하는 약간 그런 개념도 같이 좀 굉장히 강해 보이고요. 근데 우리나라 그 국채 금리가 최근에도 굉장히 좀 액티브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이제 국고채 3년물 이제 기준으로 본다면은 8월 말에 1.4%였던 게 10월 말에는 2.1%까지 쫙 튀었습니다. 물론 이제 2달 사이에 시간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 국고채 3년물 금리가 1.4에서 2.1까지 오른 건 굉장히 빠르게 많이 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막 곡소리가 났고 기획재정부에서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됐나요? 2조 원어치의 국채를 이제 바이백 하겠다 네. 했고, 뭐 바이백이라는 게 뭐 말이 어렵긴 합니다만 그냥 다시 돈 풀어줄게, 네, 미리 다시- 빨리 갚는 거죠. 네. 다시 사줄게, 되사줄게, 갚아줄게, 시장에 돈을 네, 풀어줄게 이거잖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년물이 현재 1.9 때까지 조금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네. 요 1년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왜 이런 상황들이 펼쳐졌는지, 뭐 시장에서 좀 어떻게 네. 받아들였는지. 요 차트를 보시면 네. 이게 미국이랑 좀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터지고 나서 바닥 찍은 다음에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가거든요. 네. 그래서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좀 지금 도달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코로나 터지고 나서도 사실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GDP 잘 나왔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QE라는 걸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금리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다가 보시면 1분기부터 금리가 상승을 하기 시작해서, 사실 이때는 다 거의 미국 금리랑 재료가 비슷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3분기부터 금리가 상승을 해서 지금 4분기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게 그냥 절대적인 레벨을 비교를 해보면 사실 이 금리라는 게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올라가는 게 좀 타당해 보일 만한데, 지금 보시면 2018년도 수준까지 지금 올랐다라고 보시면 코로나 되겠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른 거네요. 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저 말인 즉슨 뭐야?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경제 체력이 2018년 수준까지 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뭐 그런 것도 섞여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시장이 굉장히 노이즈가 많은데, 이것들은 어떤 것은 진성 재료이고 어떤 예. 것은 좀 짧은 시간 안에 사라질 재료이고, 이것을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긴 한데, 최근에는 좀 non-US 국가들의 금리 상승의 동조화가 많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이쪽에 오른쪽 차트 보시면 이제 올해 10월 1일 이후에 이제 금리 상승 폭인데, 미국은 한 요 정도 상승을 했는데, 보시면 호주, 뉴질랜드 금리가,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달 만에 80bp 넘게 금리가 상승을 했죠. 엄청 많이 상승한 거 확인할 그 수가 부분을 있습니다. 조금 확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네. 요 정도. 네네네. 금리가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저쪽은? 근데 호주, 뉴질랜드? 이 나라들은 그 비기축 통화국인데, 근데 QE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이 국채를 매입을 막 하고, 사준 거예요? 예, 시장한테 돈을 뿌린 거죠. 그러면서 거의 뭐 GDP 100%에 육박할 정도로. 호주랑 뉴질랜드가 예, 맞습니다.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뿌렸대요? 이 나라들은 이제 광물 자원 중심으로 수출을 하고 코로나로 좀 타격을 직접적으로 입었던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좀 적극적으로 정책 대응을 한 거죠. 근데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다는. 예, 많이 올랐죠. 이게 뭐 경제가 좋아져서 금리가 올랐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네. 사실 이 나라들도 통화 가치가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미 통화량을 많이 풀어놨고요.
그 과정에서 앞으로 이거를 이제 좀 회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해서 시장 참가자들이 여기에 베팅을 하면서 금리가 많이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랑은 상황이 많이 다르네요, 저쪽은. 예, 맞습니다. 근데 한국도 근데 우리나라도 많이 금리가 튀긴 튀었습니다. 예, QE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양적 완화도 안 했는데. 그쵸. 이게 호주, 뉴질랜드랑 우리나라랑 시간대가 비슷하잖아요. 시차가 없죠. 예. 그래서 거의 호주 1시간 갔다가 정도? 오면서 시차 적응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 그래서 이게 거래가 같은 시간대에 되는데 요때 좀 노이즈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투자할 때 예. 우리나라 국제 선물 시장에 투자할 때 그 외국인들이 한국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여기 포지션 다 같이 두고 투자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프로그램 매매할 때 그러니까 이제 그 고빈도 매매라고 하죠. 네. 예, 그거를 할 때 이 호주랑 뉴질랜드 금리를 좀 팩터로 넣어놓고 트레이딩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쪽에 금리 상승할 때 한국도 같이 좀 튀고 좀 그런 패턴이 보이면서 우리나라도 여기에 좀 영향을 받아서 금리가 좀 많이 전이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뭐 국채 선물도 그럴 아, 테고. 그렇죠. 선물을 통해서 현물 금리가 영향을 받은 거죠. 네, 네, 거기까지 가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아. 머리를 쥐어 짜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국채 선물까지는 이제 안 들어가도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그럼 이제 우리나라 금리가 내년에는 이제 또 어떻게 될 거냐. 또 네. 이제 김중수 총재란다. 이주열 너무 옛날 이주열 총재 임기가 3월까지인가 그렇잖아요. 예, 3월에 끝이 나십니다. 그래서 가시기 전에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겠다. 연초에 올릴 수도 있겠다. 막 그런 얘기들 나오지 않나요?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시장이 좀 공포스러워하는 거고 그 11월 말에 있는 회의가 올해 마지막 회의고요. 네. 그리고 내년에 1월, 2월 이렇게 이제 총재님 임기 끝나시기 전에 그러니까 두 번이나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근데 그거는 너무 좀 정치적인 해석이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게 내년에 타임테이블을 생각을 해봤을 때 하는 입장에서는 한 2번 정도 더 올리기를 원할 것 같아요. 지금 경기 여건을 봤을 때 그리고 또 금융시장이 너무 좀 오버페이스하는 것도 어느 정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이게 좀 시기를 봤을 때 1분기가 좀 적당하죠. 왜냐하면 그때 우리나라 물가가 좀 높은 수준에서 기록을 할 거거든요. 그 기저효과 같은 걸 감안을 하면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2020년 3월부터 좀 이제 코로나 타격이 심해져서 물가 수준이 하반기에 높아졌구나. 네,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내년에 물가가 한 1Q에서 2Q까지는 2%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3Q 넘어가면서부터 2%를 조금 밑돌거나 그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좀 지표들을 좀 감안을 하면 하는 입장에서는 좀 물가가 높을 때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낫겠죠. 어떻게 보면 그 필요성도 있고 명분도 좋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연간으로는 한 2차례 정도. 근데 예. 그 2차례 중에 한 차례는 최소 1분기가 될 가능성이 네, 맞습니다. 높은 거고. 약간 요 지점에서 전 요즘에 개인적으로 든 그 궁금증인데, 뭐 물론 이제 채권 담당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해 주신 좀 어렵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시기에, 금리 상승 시기에는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 또 반대로 이제 저금리 시절에는 성장주다. 뭐 이런 이제 등식들이 있기는 한데, 아니 금리 올라간다고 하고 올해도 올리고 내년에 또 올린다고 하는데 주식 시장에서는 성장주가 또 굉장히 핫하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야, 이거는 뭘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과거에 비하면 좀 만성적인 저금리 상황인 거다라고 이제 또 시장은 느끼는 걸까라는 고민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미국은 사실 약간 어나더 레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경제 위기 터졌을 때 이렇게 유동성을 많이 주입한 곳이 사실 연준이 가장 많이 주입을 하고 근데 이제 연준이 유동성을 늘리고
그 미국에 있는 자산 가격이 상승을 하는데 사실 한국은 그렇게 유동성도 많이 늘리지 않았지만 그런 걸 따라서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이제 앞으로 미래의 그 인컴에 대한 기대도 있긴 하지만 그게 미국의 자산이 어떻게 보면 지표의 역할을 해서 다 같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만약에 연준이 그 유동성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전 세계로 퍼졌던 그 달러 자금들이 미국으로 다시 회수하는 과정에서 그때는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 미국에 있는 그 성장주들은 좀 계속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미 지금 풀린 돈이 너무 많고 이것들이 앞으로 다 회수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적정한 곳들을 찾아서 갈 텐데 그러면 결국 저는 좀 미국에 대한 기대치는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결국 돈이 이제 흡수가 되는 곳은 그곳이니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는 네. 금리만 그렇죠. 네. 어찌됐든 간에 금리라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돈의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높낮이니까. 그렇죠. 네, 뭐 맞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논두렁에 물 댈 때도 이렇게 높은 곳에서 이제 물이 흘러 내려가도록 이제 고랑을 파면 되는 거니까 그 고랑의 기울기를 보는 게 바로 우리 그 금리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인데도 좀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들어주시는 이유가 사실은 거기 있다고 봐요. 그렇죠. 이 물줄기 고랑을 어디로 팔 거며 어느 정도의 높낮이로 파게 될지 그게 궁금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내년 금리 전망 요 좀 정리를 해봐야 될 텐데. 아, 네. 일단 내년 금리는 이제 상고하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플하게. 상고하죠. 네, 상반기 중엔 올랐다가 하반기 중에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아직까지 인플레에 대한 논란이 좀 해결이 안 됐잖아요. 네. 이제 너무 시장에서 갑론을박이 많고 일단 연준에서는 일시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그 통화당국의 입장에서는 물가 계속 오를 거다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결론이 안 나 있어서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모든 경제가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일정 수준 올라가더라도 거기에서 다시 이 금리에 대한 부담감을 반영을 해서 금리가 다시 하락을 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상고하저의 흐름을 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글로벌 금리 대비해서 조금 한 템포 빠르게 하락을 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그렇게 오르기가 쉬운 구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물가는 관리 물가 비중이 너무 높아서 물가가 좀 올라가더라도 그 상단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물가가 2%를 조금 하회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금리는 조금 한 템포 빠르게 하락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그걸 이제 미리 좀 땡겨놓는 개념이 될 수도 있겠고. 네. 아까 그 말씀 중에 금리 민감도가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라는 것 좀 네.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자산 가격이 같은 통화량을 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상승하는 기울기가 점점 가팔라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저금리를 신뢰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부를 창출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금리가 낮은 것을 좀 빌미 삼아 좀 차입도 하고 투자도 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주변에 봐도 만성화됐다라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많이 느껴지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저금리가 굉장히 당연시된 옵션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예전에는 연준이 Don't fight the Fed라고 해서 이제 너무 시장이 오버페이스하면 볼커가 그때 기준금리 빡 올리고 그 앨런 그린스펀 의장이 금리 많이 올리고 그랬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시장을 한 번씩 꺾어버리는 네, 거죠. 그렇죠. 예. 그때는 이제 사실 물가가 올라서 그랬던 거긴 하지만 그리고 그때는 자산 가격도 좀 과잉이긴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때 이제 한 번씩 쭉 올리면서 시장한테 그 연준한테 싸우는 거 아니다.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연준에 맞서지 마라.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사실 공생 관계가 되었다고 보는 게 맞죠. 이게 시장이
이 사이즈도 너무 커져 버렸고, 그리고 이게 자산 시장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물 경제에서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점점 유착이 심화되었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이제는 사실 살살 어르고 달래면서 정상화시키고, 또 시장이 좀 너무 급락하지 않게 좀 조정을 하면서 조금씩 올려나가는 그런 게 중요한 시기가 되었죠. 그 저금리 상황과 자산 시장의 강세 그리고 실물 경제의 부양, 네. 요게 이제 한 패키지화 돼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 그 제롬 파월 의장, 네. 그 아직 그 영어 이름 그 중간 있잖아요. 제롬 파월 의장 그 중간 이름이 네. 제롬 999 파월이래요. 하도 비둘기처럼 999. 아니 근데 그 정도로 비둘기파적으로 그러니까 시장이 깨지지 않게, 다치지 네. 않게, 네. 상처받지 않게 굉장히 막 어루만지고 막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네네. 근데 고민은 한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물론 이제 돈의 흐름은 거대한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좌지우지하는 거긴 한데 한국은 페드에 맞서지 마라라는 것처럼 한국은행에 맞서지 마라, 금융위원회에 맞서지 마라가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잡으려고 하고, 그래서 과거에 뭐 그 전 의장들이 있을 때 페드처럼 시장을 한번 좀 꺾으려는 것 아닐까라는 걱정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는도 사실 하는이 바라는 거는 뭐 이게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을 했지만 이게 꺾이는 게 아니라 이게 연착륙하기를 원하는 게 중앙은행의 입장이죠. 이게 꺾이게 되면 그땐 사실 사후 수습이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죠. 왜 금융위기 이후에 실업률이 거의 뭐 7, 8년 동안 계속 회복이 안 됐던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을 꺾기 위한 정책이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 연착륙을 위한 정책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사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정책을 지금 펼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되긴 했는데, 이게 어쨌든 연준이 좀 도비시한 스탠스를 이어가고 있고 그런 버퍼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좀 정상화를 하지 않으면 사실 나중에는 기회가 더 없어서 지금 이럴 때 조금 정상화를 하고 여력도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중요하죠. 거시 경제를 담당하는 당국 입장에서는. 예전에 한은 출입할 때 보면 그 통화정책회의 끝나고 나서 금융통화위원회 끝나고 나서 이제 기자들한테 미리 질문할 거를 봤거든요. 네. 그 대변인실에서. 몇 개 이제 적어서 넣잖아요. 그럼 이제 미리 이제 한우 총재님이 보고 내려와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는데, 그런 이야기가 조금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여전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다. 기준금리를 또 올렸지만 여전히 완화적인 금리 수준이다, 금리 레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네. 그러면 이달 말에 25일 날 0.75에서 1%가 가면 이것도 여전히 완화적이고, 내년 초에 또 금리를 올려서 1.25가 되고, 내년 하반기에 또 1.5가 되면, 그럼 그때도 완화적인 금리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한국은행이 공개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한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그 논문을 발간을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중립적인 금리 수준이 얼마인지 그런 것들을 논문을 발표를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에 기반을 해서 보면 일단은 근데 이제 그 기준금리라는 게 그냥 명목금리 그 자체가 아니고요. 물가분을 차감을 해야 돼요. 예, 물가분을 차감을 하고 실질 기준금리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고, 근데 지금 물가가 뭐 3%대 이 정도 나오고 하면은 사실 그 물가 차감하면 이제 실질 기준금리 수준으로는 마이너스 폭이 엄청 확대가 되니까 그냥 딱 봤을 때는 사실 경제에 있어서 완만한 수준인 것은 맞죠. 네. 예. 근데 아마도 이번 11월에 금리 올리면 기준금리 1% 될 텐데 아마 그때도 좀 완화적인 수준이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긴 해요. 네. 왜냐하면 물가 대비해서는 상당히 완화적인 수준이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제가 그 논문을 토대로 결과론적 분석에 입각해서 보면 한국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뉴트럴한 수준의 실질 기준금리가 한 마이너스 1에서 0%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그냥 물가 더하시면 돼요. 물가를 더하면 그냥 기술적으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한 2%까지는 감내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도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거기까지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기술적으로 그냥 아주 그냥 논문에 입각해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감내할 수 있고 그 정도까지 올리기 전까지는 완화적인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경제 회복을 발목 잡지 않는 수준이라면,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뭐 소화기를 뿌려야 되는 그 수준만 아니라면 네.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계속 아무래도 이야기를 할 거고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쉽게 들으셨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건 실패한 것 같고요. 또 자료를 올려달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저희 준비해 주신 자료는 저희 와이스트릿 홈페이지에 올려. 근데 약간 걱정되는 게 대부분 이제 장표 위주로 돼 있어서 네네. 올려드려도 이게 보시기가 좀 난해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오늘 네. 이 영상을 다시 이제 돌려보시면 조금은 이제 도움이 될 것 저희 같습니다. 회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제가 위클리 보고서를 쉽게 풀어서 올려놓기 때문에 KTB 네. 투자증권 네. 또 허정인 연구원님이 또 이렇게 또 KTB 투자증권 홈페이지로 오시라고 홍보를 네. 해주시고 위클리로 올리시나요? 거기선? 네, 위클리로 올리고 이번 자료는 제가 회사 오피셜하게 올린 건 아니고 제가 외부 세미나 갈 때 그걸로 네네.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약간 다른 이제 그 자료에 있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추려서 네, 근데 해주시는 거. 추려서 48페이지. 요것만 보셔도 충분하실 겁니다. 제 장표마다 설명을 잘 네. 써놔가지고 네. 궁금하시면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셔도 되고요. 친절하셔라. 본인이 장표마다 설명을 잘 써놨다라고 본인 입으로. 혹시 뭐 오늘 못 해주신 이야기나 뭐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해주실 거 있을까요?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것 같고, 네네네. 이제 포인트를 나누자면 그거죠. 이제 연준의 정책이 앞으로는 정상화 궤도에 간다. 그거는 정해져 있다. 그리고 고용지표 개선되면 속도가 좀 더 빨라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고, 근데 사실 그 이후에 이게 좀 템포는 앞당길 수 있는데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전반적인 경제가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고, 그리고 또 연준이 이 민간 자생적으로 경제가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조금 여건이 다르다는 거, 지금 올릴 수 있을 때 올려야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제 올해 말에 11월에 기준금리 한번 올릴 거고, 그리고 내년에도 좀 올릴 가능성을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장금리는 오르지만 그 상단이 너무 높아지기는 어렵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친절하시라.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고, 우리 KTB 투자증권의 채권 담당 허정인 연구원 함께했고요. 진짜 마지막까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정이 많은 사람. 그래서 허정인. 채팅창에 올라온 건 아니고 그냥 제가 던진 겁니다. 제가 또 드립을 던졌더니 이렇게 채팅창 어디 누가 썼나 이거. 아이디 외우려고. 네네네. 그래서 우리 정이 많은 사람 허정인 연구원 함께했고요. 다음에 또 오실 때도 또 그때는 기준금리 레벨이 또 달라져 있을 테기 때문에. 네, 그렇죠. 아마 그때는 분명히 연말? 쯤 될 거기 때문에 또 다음번 우리 네. 금통이라든지 그걸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KTB 배고파서 그래요. KTB 투자증권의 허정인 연구원 함께했고요. 우리 퇴근하시는 분들도 안녕히 들어가시고 맞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아침에 비 오더니 오늘 한낮 기온이 아마 아침 기온보다 더 낮았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추워집니다. 겨울도 올 거고요. 여러분 몸 따숩게 하고 다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